후한 마렵의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궁궐의 처마 끝에서 바라본 낙양성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썩어가는 권력의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다. 환관들이 조정을 장악한 지 오래였고 십상시로 불리는 10명의 내시들은 황제의 이름을 빌려 천하를 농단했다. 백성들의 신음소리는 궁궐의 높은 담장을 넘지 못했고 굶주림과 절망은 들불처럼 사방으로 번져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황건적의 난이 일어났다. 노란 두건을 두른 수십만의 민중들이 창천이 이미 죽었으니 황천이 마땅히 서야 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들고 일어났던 것이다. 제국의 군대는 곳곳에서 패배했고 조정은 공포에 떨었다. 이때 각지의 호걸들이 일어나 의병을 모집했고 탁군의 한 모퉁이에서 세 남자가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다. 유비는 중산정왕의 후예라 자처했지만 그의 현실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집신을 삼아 팔며 근근히 살아가던 그는 이미 28의 나이였다. 키가 7척 5촌이나 되고 두 팔이 무릎까지 닿는 기이한 체형을 지녔지만 그보다 더 돋보이는 것은 그의 눈빛이었다. 깊고 온화하면서도 어딘가 슬픔을 머금은 그 시선은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묘한 힘이 있었다. 관우는 하동 해량 사람으로 고향에서 악덕 호족을 죽이고 도망쳐온 몸이었다. 그의 얼굴은 대추처럼 붉었고 길게 기른 수염은 세자가 넘었다. 손에 든 청룡 언얼도는 80이근의 무게를 자랑했으며 그의 위풍당당한 모습은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말수는 적었지만 그가 입을 열면 그 말에는 1000근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장비는 탁군의 토박이로 주조업과 도살업으로 제법 재산을 모은 부유한 상인이었다. 표범 같은 머리의 눈은 크고 둥글었으며 호랑이 같은 수염은 거칠게 뻗어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천둥 같았고 성질은 불같았다. 손에 든 장팔사모는 18자 길이에 예리하기가 비할 데 없었다. 세 사람은 의병 모집방을 보고 한 주막에 모였다. 유비가 나라의 위태로움을 걱정하며 한숨을 쉬자 장비가 큰 소리로 말했다. 사내 대장부로 태어나 나라에 보답하지 못한다면 무슨 낯으로 세상을 살아가겠소. 관우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고 세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다. 그 순간 그들은 알았다. 이것이 하늘이 정한 인연임을. 장비의 집 뒤편에는 복숭아 나무 동산이 있었다. 봄날 복숭아 꽃이 만발한 그곳에서 세 사람은 하늘과 땅에 맹세했다.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태어나지는 못했지만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죽기를 원하노라. 제물을 올리고 술잔을 나누며 그들은 의형제를 맺었다. 유비가 맏형이 되고 관우가 둘째, 장비가 막내가 되었다. 그날의 맹세는 훗날 천하의 길이 전해질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다. 의병을 일으킨 세 형제는 황건적 토벌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장비의 포효는 적진을 흔들었고 관우의 청룡도는 피바람을 일으켰으며 유비의 인덕은 사람들의 마음을 모았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공을 논할 때 세력도 배경도 없는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초라한 벼슬 뿐이었다. 유비는 안희연의 작은 현위가 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탐관오리의 횡포를 참지 못하고 벼슬을 버렸다. 그렇게 세 형제의 유랑은 시작되었다. 한편 낙양에서는 더 큰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대장군 하진은 환관들의 권력을 제거하고자 했지만 그 방법이 서투르기 짝이 없었다. 그는 변방의 군벌 동탁을 불러들여 환관들을 압박하려 했다. 그러나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였다. 환관들은 선수를 쳐서 하진을 궁궐 안으로 유인해 살해했고 분노한 하진의 부하들은 궁궐로 쳐들어가 환관들을 무차별로 학살했다. 혼란의 와중에 동탁의 군대가 낙양에 입성했고 그는 삽시간에 조정의 실권을 장악해버렸다. 동탁은 서량 출신의 잔인하고 교활한 인물이었다. 그는 어린 황제를 폐위시키고 헌제를 옹립했으며 반대하는 신하들을 무자비하게 처형했다. 그의 잔혹함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낙양의 거리는 피로 물들었다. 그러나
동탁에게는 한 가지 의지할 것이 있었으니 바로 그의 양아들 여포였다. 여포는 천하제일의 용장이라 불렸다. 그의 무예는 신기에 가까웠고 적토마를 타고 방천 화극을 휘두르는 그의 모습은 귀신도 피해갔다. 동탁은 이 무시무시한 무장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아 권력의 방패로 삼았던 것이다. 각지의 제후들이 동탁의 폭정을 보다 못해 연합군을 결성했다. 바레테수 원소가 맹주가 되었고 조조, 송견을 비롯한 18로 제후들이 군대를 이끌고 모였다. 연합군은 호래관 앞에 진을 쳤지만 여포의 위력 앞에서는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했다. 호래관 앞의 전장은 피와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여포가 적토마를 타고 나타나자 연합군의 장수들은 입을 다물었다. 그의 방천화극이 한번 휘둘러질 때마다 장수들의 목이 허공을 날았고 그 누구도 그와 맞서 싸울 용기를 내지 못했다. 원소는 불안한 눈빛으로 좌우를 둘러보았지만 대답하는 이가 없었다. 바로 그때 진영 한쪽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내가 나가겠소. 장비였다. 그는 장팔사모를 비껴들고 말을 몰아 전장으로 뛰어들었다. 여포와 장비의 대결은 천지를 뒤흔들었다. 50여 합을 싸웠지만 승부가 나지 않았다. 그러자 관우가 청룡도를 들고 합류했고 세 사람의 싸움은 더욱 치열해졌다. 30여 합이 더 지나자 유비마저 쌍검을 뽑아들고 전장에 뛰어들었다. 세 형제가 합심하여 여포를 에워싸자 마침내 천하무적이라던 여포도 버티지 못하고 말머리를 돌려 도망쳤다. 이 싸움으로 유비삼 형제의 이름이 천하에 알려졌다. 그러나 동탁은 이미 낙양을 버리고 장안으로 천도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낙양의 백성들을 강제로 이주시켰고 거부하는 자들은 가차없이 죽였다. 궁궐과 민가에 불을 질렀고 수백 년 동안 번영했던 고도는 하루아침에 폐허가 되었다. 연합군은 동탁을 추격했지만 내부의 권력 다툼으로 곧 흩어지고 말았다. 장안에서 동탁의 폭정은 더욱 심해졌다. 그러나 그의 종말은 뜻밖의 곳에서 시작되었다. 사도 왕류는 동탁과 여포 사이를 갈라놓을 계책을 세웠다. 그에게는 조선이라는 절세미인 양녀가 있었는데 왕유는 이 여인을 이용한 연환계를 꾸몄다. 먼저 조선을 여포에게 허락한다고 약속한 뒤 다시 동탁에게 바쳤던 것이다. 조선의 아름다움은 나라를 기울일 만했다. 달빛 아래 그녀가 비파를 타는 모습은 신선 같았고 그 자태는 꽃보다 고왔다. 여포는 조선을 보고 정신을 잃었고 동탁 역시 그녀에게 빠져들었다. 부자지간이라던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조선은 교묘하게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여포는 동탁이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했고 동탁은 여포가 자신의 여자를 탐낸다고 의심했다. 어느 날 아침 여포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동탁이 궁궐로 들어가는 순간 여포의 방천하극이 그의 목을 찔렀다. 역적 동탁,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다. 동탁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그렇게 천하를 떨게 했던 폭군의 시대가 막을 내렸다. 그러나 동탁의 죽음이 평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더 큰 혼란의 시작이었다. 동탁이 사라진 뒤 각지의 군벌들은 서로 영토를 다투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야심이 큰 인물은 조조였다. 젊은 시절 동탁을 암살하려다 실패하고 도망쳤던 조조는 그 과정에서 자신의 본성을 드러냈다. 여백사의 집에 숨어 있을 때 그는 주인 가족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오해하고 그들을 모두 죽였다. 나중에 그것이 오해였음을 알았지만 조조는 이렇게 말했다. 차라리 내가 천하 사람을 저버릴지언정 천하 사람이 나를 저버리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에는 조조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는 냉혹한 현실주의자였고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러나 동시에 탁월한 전략가이자 정치가였다. 조조는 세력을 키워나가며 현명한 인재들을 모았고 마침내 헌제를 허도로 모셔와 천자를 끼고 제후들에게 명령하는 위치에 올랐다.
명목상으로는 한나라 조정을 받들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조가 천하의 주인이었다. 강동에서는 또 다른 세력이 일어나고 있었다. 송견의 아들 손책은 아버지가 남긴 전국 옥새를 원술에게 주고 군대를 빌렸다. 그는 타고난 무장이자 영웅이었다. 20 남짓한 나이에 강동을 평정하며 소패왕이라 불렸고 그의 용맹은 옛날 항우를 떠올리게 했다. 손책은 강동을 장악하고 오나라의 기반을 다졌다. 그러나 유비의 길은 여전히 험난했다. 도겸이 죽으면서 서주를 유비에게 맡겼지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었다. 여포가 동탁을 죽인 뒤 갈 곳을 잃고 떠돌다가 유비에게 의탁했는데 유비는 그를 받아들였다. 이것이 큰 실수였다. 유비가 원수를 치러 출정한 사이 술에 취한 장비가 여포의 부하와 다투었고 여포는 이 틈을 타서 서주성을 빼앗았다. 유비는 하루아침에 거처를 잃었다. 여포는 뻔뻔하게도 유비에게 소패를 내주며 그곳에 머물게 했다. 유비는 치욕을 삼키며 견뎌야 했다. 한 번은 원술의 장수 기령이 쳐들어왔을 때 유비와 여포가 함께 막아섰다. 여포는 자신의 활 솜씨를 자랑하며 내 활이 백보 밖에서 극의 작은 가지를 맞추면 너희 둘은 싸움을 멈춰라고 했다. 그리고 정말로 그는 150 보거리에서 극의 작은 가지를 정확히 맞췄다. 그의 활솜씨는 신기에 가까웠지만 그의 인품은 그 무예에 미치지 못했다. 조조는 유비와 손을 잡고 여포를 쳤다. 합의성이 포위되자 여포의 부하들도 그를 배신하기 시작했다. 술에 빠져 판단력을 잃은 여포는 신복 후성마저 등을 돌리자 결국 사로잡히고 말았다. 백문루에 묶인 여포는 조조에게 애원했다. 명공께서 보병을 거느리시고 제가 기병을 이끈다면 천하를 평정할 수 있습니다. 조조가 잠시 망설이자 유비가 조용히 말했다. 명공께서는 정보와 동탁이 어떻게 되었는지 잊으셨습니까? 조조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여포는 유비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큰 귀놈이 가장 믿을 수 없구나. 그러나 이미 늦었다. 조조는 손짓 하나로 여포를 처형하도록 명했다. 천하제일의 용장은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용맹은 있었으나 지혜가 없었고 힘은 있었으나 의리가 없었던 자의 당연한 결말이었다. 유비는 조조를 따라 허도로 갔다. 조조는 유비를 후하게 대접했고 헌재 역시 유비를 황숙으로 예우했다. 그러나 조조의 속마음은 달랐다. 어느 날 조조는 유비를 정원으로 불러 술을 마시며 천하의 영웅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원소는 어떻소? 유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조조는 코웃음을 쳤다. 원소는 겉만 번지르르 하지 큰일을 도모할 그릇이 못 되오. 그렇다면 원술은 무덤 속의 마른 뼈에 불과하오. 손책은 아비의 이름을 빌린 자일 뿐이오. 조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평하며 모두를 깎아내렸다. 그리고 마침내 유비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천하의 영웅은 오직 사군과 나, 조조뿐이오.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천둥이 울렸다. 유비는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조조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유비는 황급히 말했다. 천둥 소리에 놀랐을 뿐입니다. 어려서부터 천둥 소리만 들으면 넋을 잃곤 했습니다. 조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유비는 등골이 오싹했다. 조조가 자신의 야심을 간파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얼마 뒤 헌재의 밀조를 받은 국구 동승이 조조를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몄다. 허리띠 안에 숨긴 조서에 유비도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계획은 발각되었고 동승과 관련자들은 모두 삼족이 멸해졌다. 유비는 재빨리 원수를 치겠다는 핑계를 대고 허도를 빠져나왔다. 원수를 격파한 뒤 유비는 서주로 돌아가 조조에게서 독립했다. 조조는 크게 노했다. 호랑이를 길러 활을 자초했구나. 그는 직접 대군을 이끌고 유비를 쳤다. 유비의 세력은 조조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서주는 다시 함락되었고 유비의 가족들이 사로잡혔다. 유비는 관우와 장비와도 뿔뿔이 흩어져 원소에게로 도망쳤다. 관우는 두 형수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조조에게 항복했다. 관우가 조조 진영으로 들어올 때 그는 세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첫째, 나는 한나라에 항복하는 것이지 조조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니오. 둘째, 두 형수를 예로서 모시고 어떤 물에도 용납하지 않겠소. 셋째, 형님의 소식을 알게 되면 즉시 떠나겠소. 조조는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다. 그는 관우의 재능을 아꼈고 어떻게든 그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다. 조조는 관우에게 온갖 은혜를 베풀었다. 금은보화를 하사하고 미녀들을 보내고 자귀를 내렸다. 사흘에 한 번 작은 잔치를 열고 닷새에 한 번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나 관우는 마음을 열지 않았다. 조조가 선물한 금은은 두 형수께 바쳤고 비단으로 만든 새 옷은 헌옷 위에 걸쳤다. 승상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함이오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었다. 조조가 적토마를 선물하자 관우는 처음으로 기뻐했다. 조조는 속으로 생각했다. 관우도 결국 재물을 탐하는구나. 그러나 관우의 대답은 달랐다. 이 말은 하루에 1000리를 달립니다. 형님의 소식을 들으면 하루 만에 달려갈 수 있습니다. 조조는 씁쓸하게 웃었다. 관우의 마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한편 원소는 대군을 일으켜 조조와 대결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4대 명문가의 후예답게 원소는 막강한 병력과 재력을 자랑했다. 그의 군대는 조조보다 수십 배나 많았고 명장과 모사들도 즐비했다. 그러나 원소는 우유부단했고 총애하는 자들의 말만 들었다. 충신 저수의 간언은 무시하고 간신 곽도와 신배의 말만 따랐다. 백마에서 원소의 명장 알량이 조조군을 격파하고 있었다.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었다. 조조가 근심하자 관우가 나섰다. 제가 알량의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관우는 적토마를 타고 전장을 가로질렀다. 원소의 군대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알량을 발견하자 청룡도를 한번 휘둘렀다. 알량은 소리 한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말에서 떨어졌다. 관우는 그의 목을 베어 말에 매달고 유유히 돌아왔다. 수만 대군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치 무인지경을 걷듯이 얼마 뒤 연진에서 또 다른 명장 문추가 조조를 추격했다. 조조의 군대가 무너지기 직전 다시 관우가 나섰다. 문추는 알량보다 더 강했지만 관우의 적수는 되지 못했다. 불과 3만 만에 문추의 목이 땅에 떨어졌다.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관우를 한수 정오에 봉했다. 그런데 관우는 인수를 받은 뒤 모든 하사품을 정리하고 편지 한 장을 남긴 채 떠났다. 조조의 부하들이 뒤쫓으려 하자 조조가 손을 저었다. 가게 내버려 두라. 각자 자기 주인을 섬길 뿐이다. 그는 관우를 보내주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깊은 아쉬움을 느꼈다. 이런 충의로운 장수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지 못한 것이. 관우는 두 형수를 모시고 유비를 찾아 떠났다. 그러나 길은 험난했다. 조조가 통행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각 관문의 장수들이 관우를 가로막았다. 동령관에서 공수를 죽이고 낙양에서 맹탄과 한복을 베었다. 사수관에서 변희를 죽이고 형양에서 왕식을 베었으며 황하나로에서 진기를 죽였다. 5 관문을 넘으며 6 장수를 베었다. 관우의 청룡도는 피로 물들었지만 그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관우는 고성에서 장비와 재회했다. 그러나 장비는 관우를 맞이하는 대신 창을 겨누었다. 형님이 조조에게 항복했다는 소식을 들었소. 어찌 그럴 수 있소? 장비의 눈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다. 관우는 침착하게 사정을 설명했지만 장비는 믿으려 하지 않았다. 형님이 정말 조조를 배신했다면 증거를 보이시오. 바로 그때 조조의 추격군이 나타났다. 채양이 이끄는 군대였다. 관우는 말없이 적토마를 몰아 적진으로 뛰어들었다. 청룡도가 번쩍이자 채양의 목이 허공을 날았다. 장비는 그제야 활짝 웃으며 관우를 껴안았다. 형님을 의심한 채 죄를 용서하시오. 두 형제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함께 유비를 찾아 나섰다. 한편 관도에서는 천하의 운명을 결정지을
대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원소의 70만 대군과 조조의 7만 군대가 맞붙었다. 숫자로는 비교가 되지 않았지만 조조에게는 뛰어난 모사들이 있었다. 순욱, 순유, 곽가, 그리고 원소 진영에서 넘어온 허유가 있었다. 원소는 오소에 대량의 군량을 쌓아두고 있었다. 이것은 70만 대군을 먹여 살릴 생명줄이었다. 허유가 조조에게 말했다. 오소의 군량을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원소의 군대는 저절로 무너질 것입니다. 많은 신하들이 반대했다. 본진을 비우고 오소를 치러 가는 것은 너무 위험했다. 그러나 허유의 말에는 다른 신하 허저가 힘을 실어주었다. 모험을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조조는 결단을 내렸다. 정예 기병 5천을 이끌고 밤을 틈타 오소로 향했다. 원소군의 깃발을 위장하고 적의 초소를 지날 때마다 원소공께서 순찰을 나오셨다고 외쳤다. 그렇게 오소에 도착한 조조는 사방에 불을 질렸다. 하늘을 뒤덮은 화염이 치솟았고 군량 창고는 순식간에 재가 되었다. 원소는 뒤늦게 소식을 듣고 구원군을 보냈지만 조조는 이를 각오하고 있었다. 물러서는 자는 참한다. 조조의 군대는 죽을 각오로 싸웠다. 불길 속에서 벌어진 격전은 참혹했다. 조조 자신도 화살에 맞아 이빨이 부러졌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오소는 완전히 불타버렸고 원소의 군량은 모두 사라졌다. 군량을 잃은 원소의 군대는 급속히 무너졌다. 병사들은 굶주렸고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 장수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의심하는 분위기가 퍼졌다. 저수와 전풍 같은 충신들의 간언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두 사람은 원소에게 버림받아 처형당할 위기에 처했다. 전풍은 옥에서 피를 토하며 죽었고 저수는 조조에게 투항했다. 관도의 대전은 조조의 완승으로 끝났다. 원소는 패잔병을 이끌고 하북으로 도망쳤고 얼마 뒤 피를 토하며 죽었다. 그의 아들들은 서로 권력을 다투다가 결국 모두 조조에게 멸망당했다. 조조는 하북을 평정하고 명실상부한 북방의 패자가 되었다. 천하는 이제 조조의 소나귀에 들어오는 듯했다. 그러나 유비의 운명은 여전히 암담했다. 관우, 장비와 제외한 기쁨도 잠시 그는 다시 갈 곳을 잃었다. 원소에게 의탁했다가 그가 죽자 이번에는 형주의 유표를 찾아갔다. 유표는 유비와 같은 한실의 후예였고 온화한 성품을 지닌 인물이었다. 그는 유비를 후하게 대접하며 신야에 머물게 했다. 그러나 유표는 우유부단한 인물이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장남 유기는 정실 소생이었고 차남 유종은 후처 채씨의 아들이었다. 채씨는 동생 채모와 함께 유종을 후계자로 만들려 했고 유기를 지지하는 세력과 갈등을 빚었다. 유표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세월만 보냈다. 유비는 신야에서 몇 년을 보냈다. 싸움도 없고 할 일도 없었다. 어느 날 유표와 술을 마시다가 유비는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와 눈물을 흘렸다. 어찌 된 일이오? 유표가 놀라 물었다. 유비는 자신의 넓적다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예전에는 말을 타고 전장을 누볐기에 넓적다리에 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을 타지 않아 살이 쪘습니다. 세월은 흘러가는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유표는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유비의 마음속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아무리 용맹한 장수가 있어도 아무리 충성스러운 형제가 있어도 자신에게는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었다. 바로 천하의 대세를 읽고 전략을 세우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뛰어난 참모였다. 채모의 일파는 유비를 위험인물로 여겼다. 유비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그들의 지위는 위태로워졌다. 어느 날 유표가 양양에서 잔치를 열었을 때 채모는 유비를 제거하려 했다. 복병을 숨겨두고 신호만 기다렸다. 다행히 이것을 눈치챈 이적이 몰래 유비에게 알렸고 유비는 황급히 잔치에서 빠져나왔다. 추격군이 뒤쫓아왔다. 유비는 정로라는 말을 타고 달아났지만 앞에는 단계라는 넓은 시내가 가로막았다.
물살이 거세고 깊이를 알 수 없었다. 뒤에서는 추격군이 점점 가까워졌다. 유비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말에게 외쳤다. 정로야, 정로야, 오늘 우리가 죽을 날이구나. 그 순간 정로가 힘차게 땅을 박차고 뛰어올랐다. 한 번의 도약으로 3장이나 되는 시내를 뛰어넘었다. 추격군은 그 광경을 보고 멈춰섰다. 단계를 건넌 유비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다. 길을 잃고 헤매던 그는 어느 산장 앞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수경선생 사마휘라 불리는 은자가 살고 있었다. 백발의 학처럼 수척한 몸. 그러나 그 눈빛만큼은 깊고 예리했다. 사마휘는 유비를 반갑게 맞이하며 술과 음식을 대접했다. 밤이 깊어가자 두 사람은 천하의 정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유비는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제게는 관우, 장비 같은 뛰어난 장수들이 있지만 여전히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입니까? 사마휘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장수는 전투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지만 천하를 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장군께 필요한 것은 천하의 대세를 읽고 전략을 세우며 혼란 속에서 길을 찾아낼 수 있는 참모입니다. 유비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다. 그런 인재가 어디 있습니까? 사마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와룡과 봉추, 이 두 사람 중 한 명만 얻어도 천하를 평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와룡과 봉추라니, 그들은 누구입니까? 유비가 다급히 물었다. 와룡은 제갈량, 자는 공명이라 하고 봉추는 방통, 자는 사원이라 합니다. 둘 다 천하의 기재입니다. 사마휘의 말에 유비의 눈빛이 빛났다.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사람처럼. 그들을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사마휘는 자세한 것은 알려주지 않았다. 다만 때가 되면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만 했다. 유비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와룡과 봉추, 그 이름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이제야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분명히 깨달았다. 힘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었다. 지혜가 필요했다.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이 필요했다. 얼마 뒤 유비는 신야로 돌아왔다. 관우와 장비는 형님이 무사히 돌아온 것을 기뻐했다. 유비는 두 동생에게 사마휘에게 들은 이야기를 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뛰어난 군사입니다. 와룡이나 봉추 같은 인재를 찾아야 합니다. 장비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군사 따위가 무슨 소용입니까? 형님께서 명하시면 제가 적진으로 뛰어들어 적장의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관우도 비슷한 생각이었다. 우리 삼형제가 힘을 합치면 누구도 당해낼 수 없습니다. 굳이 군사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유비는 고개를 저었다. 그대들은 모릅니다. 전투에서 이기는 것과 천하를 얻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조조가 강한 것은 단지 군대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순욱, 순유, 곽가, 가후 같은 뛰어난 참모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침 유표의 부름을 받아 양양으로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유비는 여러 명사들을 만났다. 그 중에는 서서라는 청년이 있었다. 서서는 원래 검객 출신으로 젊은 시절 친구의 원수를 갚다가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그러다가 학문에 눈을 뜨고 병법을 연구하여 뛰어난 모사가 되었다. 유비와 서서는 금방 마음이 통했다. 서서는 유비의 인품에 감동했고 유비는 서서의 재능을 알아보았다. 저를 거두어 주신다면 목숨을 바쳐 모시겠습니다. 서서가 허리를 굽혀 절하자 유비는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선생을 얻으니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과 같습니다. 서서가 유비를 돕기 시작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조조의 장수 조인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서서는 침착하게 계략을 세웠다. 적은 병력으로 복병을 설치하고 거짓 퇴각으로 적을 유인했다. 조인의 군대는 완전히 패배했고 조조는 크게 놀랐다. 유비에게 이런 인재가 생겼단 말인가? 조조는 서서의 어머니가 허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리고 비열한 계략을 썼다. 서서의 어머니 필적을 흉내내어
편지를 위조한 것이다. 네가 유비를 섬긴다니 이 어미는 하루도 편히 잘 수 없구나. 어서 돌아오너라. 서서는 편지를 받고 괴로워했다. 충성과 효도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결국 어머니를 선택했다. 유비에게 작별을 구할 때 서서는 눈물을 흘렸다. 주공의 은혜를 저버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유비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선생의 효심을 어찌 막을 수 있겠소. 다만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합니다. 서서가 말을 타고 떠나려 할 때 유비는 한참을 배웅했다. 길을 가로막는 나무들이 아쉬워 유비는 손수 나뭇가지를 꺾었다. 이별이 그토록 슬펐다. 서서는 한참을 가다가 말을 멈추고 돌아왔다. 제가 떠나면 주공께서는 다시 군사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저보다 10배는 뛰어난 인재가 있습니다. 유비의 얼굴이 환해졌다. 누구입니까? 용중에 사는 제갈량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와룡이라 부릅니다. 주공께서 그를 얻으신다면 천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와룡, 다시 그 이름이었다. 사마위에게 들었던 그 이름. 유비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 사람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서서는 고개를 저었다. 제갈공명은 스스로를 관중과 아기에 비유하는 자부심 높은 사람입니다. 주공께서 직접 찾아가셔야 합니다. 한 번, 두 번이 안 되면 3번이라도 찾아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감동하여 나올 것입니다. 서서가 떠난 뒤 유비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바람이 대나무 숲을 흔들었다. 그는 자신의 지난 날을 떠올렸다. 탁군에서 집신을 삼던 시절, 도원에서 의형제를 맺던 날, 황건적을 토벌하던 시간들, 동탁과 여포, 조조와 원소, 수많은 전투와 패배, 40이 넘은 나이에 아직도 이루어 놓은 것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 희망이 보였다. 와룡 제갈량, 그 이름 속에 자신의 미래가 있을지도 몰랐다. 유비는 결심했다. 아침이 밝으면 융중으로 가리라. 한 번이 안 되면 2번, 2번이 안 되면 3번이라도 찾아가리라. 천하의 인재를 얻기 위해서라면 황숙의 자존심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밤은 깊어갔지만 유비는 여전히 잠들지 않았다. 그의 눈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융중의 작은 초가집에서 지금쯤 한 젊은 선비가 책을 읽으며 천하의 대세를 궁리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머지않아 두 사람은 만나게 될 것이다. 40의 군주와 27의 현자가 그 만남이 천하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